여러분 안녕하세요. 대구한의대학교 강유찬 교수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의료기기의 개념에 대해서도 배우셨고요. 그리고 의료기기의 종류, 그리고 임상시험, 그리고 임상시험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배우셨습니다. 오늘은 임상시험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건데요. 임상시험과 관련된 규정은 대부분 법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어떤 법령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문구도 좀 딱딱하고 수업 들으시기에 조금 힘드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료기기를 개발한다든지 의료기기를 수입을 할 때에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임상시험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2010년에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 기준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시면 임상시험의 계획이나 실시, 모니터링, 점검, 자료의 기록 및 분석, 임상시험 결과 보고,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었고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결과를 넣고 또 피험자의 권익보호와 비밀 보장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기준, 즉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 기준의 목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2005년도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체 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을 할 때 이 법에 적용이 되었고요. 연구 전 기증자로부터 연구의 목적,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보존 및 폐기, 동의의 철회 및 동의 철회 시 유래물 처리 등에 대한 사항을 충분하게 설명하여 서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자 치료나 유전자 진단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항상 환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고 있고요. 특정 질환, 희귀병이라든지 이런 암 환자의 암을 연구한다든지 이 질환을 연구할 때에도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동의서 내의 내용에 보면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2011년에 제정되었는데요. 이 법에 의해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내용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러한 내용은 일체 적을 수가 없고요.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을지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한다면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상시험 관련 규정에 있어서 우리나라 법 체계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상위법은 헌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요. 법률 밑에 대통령령과 총리령으로 이루어지고 그 밑에 각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규칙이 그 밑에 이루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와 관련된, 즉 의료기기 임상시험과 관련된 국내 규정을 보면요. 가장 위에 있는 법은 의료기기법에 해당됩니다. 이 의료기기법 밑에 법령에 해당되는 것이 의료기기법 시행령이 있고 의료기기법 시행령 밑에 시행규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법과 유사한 형태의 고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식약처에서 제시하는 규정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시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시가 너무 자주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제작하는 회사라든지 제조업자나 아니면 임상시험 담당자 그리고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고시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의 승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기기법 제10조에 보면 임상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상시험 계획서를 변경할 때에도 똑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보면 임상시험과 관련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서를 준비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임상시험 계획서, 그리고 세 번째로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에 대해서 이 의료기기가 제조가 되었는데 이 제조된 의료기기가 임상 GMP에 맞느냐라는, 그러니까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의료기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그 이외에 테크니컬 다큐멘트에 해당되는 기술문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서 내용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항목인데요. 이 작성 항목에는 신청인, 즉 대표자의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소의 정보, 즉 상호가 있어야 되고요. 또 허가 번호라든지 주소, 소재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업자도 동일하게 이 정보가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원, 이 제조원에는 제조업소명과 제조국, 그리고 소재지에 대한 정보도 기입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제품명, 그래서 이 품목명과 모델명을 모두 기입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분류번호, 이 분류번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의료기기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대한 내용, 그리고 형상과 구조, 그리고 원자재 또는 성분의 분량 또는 함량, 그리고 제조 방법, 제작 방법 및 사용 기간, 그리고 임상시험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개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에 제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임상시험을 시행한 기관, 그 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그리고 연구자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상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작성 항목도 신청서와 유사한데요. 자, 임상시험 계획서에는 임상시험에 대한 어떤 임상시험의 제목, 그리고 임상시험 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그리고 임상시험의 책임자, 담당자 및 공동연구자의 성명과 직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성명과 직명도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임상시험의 목적과 배경, 그리고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어떤 개요, 그래서 어떤 이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 목적이나 이 사용 목적 안에는 어떤 대상 질환 또는 적응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적용 대상이 되거나 대조군에 포함되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사람, 피험자, 이 피험자의 선정 기준, 그리고 제외 기준, 그리고 몇 명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인원, 또 그 근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요. 임상시험 기간도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임상시험 방법에 대한, 의약품인 경우에는 사용량 또는 복용량 이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사용 방법이나 사용 기간, 병용요법 이러한 내용들도 임상시험 방법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관찰 항목도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요. 임상검사 항목 또는 관찰검사 방법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측되는 부작용, 어떤 의료기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안마기를 사용합니다. 안마기도 의료기기에 포함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안마기를 너무 오래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멍이 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예측되는 부작용 및 사용 시 주의사항, 그리고 비험자의 중지, 피험자가 임상시험을 중지하고 싶으면 그러한 어떤 중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어떤 탈락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임상시험자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탈락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성의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해석 방법,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가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구자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작용을 포함한 안정성의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보고 방법, 그리고 피험자 동의서 서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임상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권을 보호하는 피험자의 동의서 서식이 원본으로 보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험자 보상에 대한 규약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들을 위한 교통편이라든지 아니면 교통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러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분에 대한 보상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난 이후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 부작용을 겪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보상과 관련된 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규약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상시험 후 피험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 임상시험이 끝났을 때 이 피험자들을 위한 어떤 진료에 대한 방향도 제시되어 있어야 하며 피험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대책, 그 밖에 임상시험을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들이 임상시험 계획서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식약처에서 임상시험 승인 대상에 제외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임상시험을 안 해도 됩니다라는 부분인데, 그거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자, 시판 중인 의료기기의 허가사항에 대한 임상적 효과 관찰 및 이상 사례 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판 중인 의료기기의 허가된 성능 및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시험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험에 해당되는데,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진단 검사용 장비 안에 들어가는 액상 또는 고형의 형태로 있는데요. 대부분 액상 형태의 시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시험에 해당되는 그 일부분은 이 임상시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시판 중인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시험으로서 안전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험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기기에 대한 승인 대상 제외를 봤는데요. 자, 참고로 의약품에 대해서도 승인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판 중인 의약품 등의 허가사항에 대한 임상적 효과 관찰 및 이상반응 조치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이나 시판 중인 의약품 등의 효능 효과 등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한 대체 의약품 또는 표준 치료품 등이 없어서 기존의 치료 방법으로는 만족할 만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환인 말기암이라든지 또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등의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판 중인 의약품 등을 활용하는 시험에 있어서는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체외 진단용 의약품 또는 의약 외품을 사용하는 시험 역시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집단시설의 수용 중인 자를 임상시험 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것. 집단시설의 수용 중인 자는 임상시험의 대상자로 선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2조의 총리령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보면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이나 아니면 교정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임상시험 대상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역시 임상시험 대상자로 할 수 없으며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 역시 임상시험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족 복지시설이나 부자가족 복지시설 그리고 미혼 모자가족 복지시설
일시 지원 복지 시설 역시 임상시험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이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임상시험 계획서에 의거하여 안전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것, 그리고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임상시험 기관에서 실시할 것.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임상시험 기간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 기간의 목록을 참고하셔서 임상시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책임자는 전문 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추고 해당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정을 해야 하고, 임상시험의 내용 및 임상시험 중 피험자에게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한 보상 내용과 절차, 그리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피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받으셔야 하고요. 다만 피해자의 이해 능력이나 의사표현 능력 등의 사유로 인해서 동의서를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통해서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험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는 임상시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임상시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기암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 등 식약처장이 정한 경우에는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임상시험의 승인, 변경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개시를 하셔야 합니다. 또 임상시험 전에 임상시험 자료집을 임상시험자에게 미리 제공을 하셔야 하고요. 안정성 및 유효성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 또는 정보 등을 입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상시험자에게 홍보하고 반영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표 2에 나오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 관리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된 것, 즉 GMP 적합 인증서가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 의료기기 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약처장에게 보고를 하셔야 하고요. 그 밖에 식약처장이 임상시험의 적정한 실시를 위해 정한 어떤 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다음 사전검토입니다. 이 사전검토에 대한 내용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나와 있습니다. 2항에 나와 있는데요. 2항에 보시면 법 제11조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료기기 사전검토 신청서를 식약처장 또는 정보원장에게 제출을 하셔야 하는데요. 각 호를 보면 법 제6조 2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허가 및 법 제10조에 따라 임상시험을 받으려 하는 자입니다. 임상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조인증 또는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정보원장, 여기서 말하는 정보원장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말합니다. 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정보원장에게 제조인증 또는 제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피험자 동의 부분입니다. 이 피험자는 시험자가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함에 있어서 실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피험자의 동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피험자 동의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험자에게 임상시험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험자가 해당 임상시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 자의적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의에 의해서, 누구의 속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 고려사항을 보면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험자가 임상시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자발적으로 결정을 내렸냐라는 것이고, 그리고 피험자가 임상시험을 이해하고
임상연구 참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피험자 동의를 얻으셔야 합니다. 피험자 동의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피험자의 동의입니다. 이건 공통된 내용인데요. IRB 승인을 득한 동의 설명문 및 동의서입니다. 그리고 동의 설명 용어는 피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용어로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것은 만 15세 기준으로 권장을 합니다. 만 15세인 분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셔야 하고요. 임상 책임자 또는 시험 담당자, 즉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임상 시험의 모든 측면에 대한 정보를 피험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보통 24시간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동의 취득자와 피험자가 직접 동의서에 서명하고 해당 날짜를 자필로 서명을 해야 되고, 동의 취득 후에는 동의서에 대한 사본을 피험자에게 꼭 제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참여 중 동의 설명문 내용 변경 시에는 재동의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피험자의 동의를 바로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피험자의 대리인이란 피험자의 친권자, 배우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피험자를 대신하여 피험자의 임상시험의 참여 유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리인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피험자의 이해 능력, 의사 표현 능력의 결여 등으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피험자의 임상시험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아라든지 또는 심야 환자 이런 부분들은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리인 동의를 취득하는 경우라도 피험자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 정보를 제공하고 가능하면 동의서에 자필 서명과 날짜를 적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입회자 동의입니다. 피험자 또는 피험자의 대리인이 동의서 서식 등 문서화된 정보를 읽을 수 없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문맹인에 해당되는데요. 해당 임상시험과 관련이 없는 입회자가 동의를 얻는 전 과정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입회자가 동의서를 읽어주고 설명한 후 피험자 혹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동의서에 입회자의 자필 서명 및 날짜 기록을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험자 혹은 대리인이 구두 동의 후 가능하면 자필로 서명과 날짜를 기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상황 동의라는 것이 있는데 사전에 피험자로부터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한 아주 응급한 상황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동석한 피험자의 대리인의 동의를 취득해야 하고 피험자의 대리인이 동석하지 않은 경우 IRB로부터 서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임상시험 계획서 내에 응급상황 동의 절차를 기재해서 IRB의 승인을 득하시면 응급상황 동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피험자나 대리인에게 동의 취득을 못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임상시험에 대하여 알리고 임상시험 계속적인 참여에 대한 동의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취약한 환경의 피험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는 앞서 설명한 어떤 집단시설에 있는 분들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임상시험 참여와 연관된 이익에 대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직위기의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해서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피험자입니다. 예를 들면 의과대학, 약학대학, 치과대학, 간호학과대학의 학생이라든지 병원 또는 연구소 근무자라든지 제약회사의 직원이나 군인, 수감자가 이에 해당할 수 있고, 이 외에 불치병에 걸린 사람 또는 집단시설의 수용적인 자, 실업자, 빈곤자,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 소수인종, 불황자, 난민, 미성년자, 자유의지에 의해 동의할 수 없는 이러한 피험자들도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임자에 대한 임상시험은 법적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서면 동의 외에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대리인의 서면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대리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서 나오는 대리인은 성년 이상이죠. 어른인 분이 서면 동의를 꼭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상시험에 있어서 이해상충입니다. 자, 이해상충은 보면 내용을 보시면 이익과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 차원의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기관 차원의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을 하는 기관이 한 군데이거나 또는 두 군데 이상일 경우도 있겠지요.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 또는 다른 이해관계에 의해 연구의 객관성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연구 부정의 행위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든지 이러한 이해상충이 있으시면 안 되고요. 이러한 이해상충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개를 통한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 절차를 통해서 이해상충이 관리되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이해상충이 있는 자는 제외시키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규정에 대해서 학습하셨는데요. 수업 내용을 들어보셨지만 법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과 관련된 부분, 특히 의료기기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보시려면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의료기기법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항상 참고로 해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내용을 참고하셔야 되고요. 이 고시 같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수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법은 대부분 길게 1년 아니면 2년 이렇게 개정이 되는 반면에 고시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식약처 홈페이지를 꼭 보셔야 하고요. 혹시 의료기기 규제가 전문가 자격인증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면 식약처 홈페이지의 고시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